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낯설 것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입니다. 대단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오늘 오후에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AI 반도체 시대를 맞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정부, 기업들이 협력해서 대규모 반도체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호남이냐? 경제적으로는 호남이 적절한 곳이냐? 이런 논란이 큰 건데요. 반도체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너무 자주 뵈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옛날에 매주 오기도 했었어요. 2019년 말 이때쯤에는. 좋은 소식으로 근데 모셔야 되는데 오늘도 한번 이걸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될 3대 메가 프로젝트인데요. 호남 쪽의 반도체 대규모 생산 라인이 들어설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SK나 삼성그룹이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온 게 없고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큰 그림에 대해서만 이제 합의 사항을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도 부랴부랴 뉴스를 보니까 뭐 2,000조 원이 될 수 있다. 그건 이제 반도체만 한 건 아니고 전반적인 투자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인 거고 호남 지역에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뭐 1,000조 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워낙 요즘 반도체 그 공장을 짓는 비용이 비싸졌기 때문에 금액이 과거보다는 많이 커진 건 맞긴 해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월 10만 장 정도 규모의 팹을 이제 반도체 공장을 팹이라고 하는데 팹을 만드는데 사실은 10조 원도 채 안 됐어요. 그랬었어요. 맞아요. 15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얘기를 듣는 게 EUV 장비가 비싸서 현대가 그 노광 장비 이런 것들 노광 장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미세한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게 네덜란드 ASML에서만 유일하게 독점 생산하고 있는 EUV라는 장비. 그러니까 파장이 가장 낮은 거죠. 네네. 그 장비는 뭐 가장 비싼 모델은 한 대당 6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아무나 살 수 있는 장비는 아니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 EUV 장비를 많이 살수록 공장 하나를 짓는 데 비하는 제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추세이고요. 그래도 그것도 구하려고 다들 경쟁이잖아요. 뭐. 그것도 지금 한 독점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 우리가 일단 파운드리에서 TSMC가 갖고 있는 위상과 비슷한 이게 사실은 네덜란드 ASML의 위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뭐 약간 딴 데로 세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클러스터라고 하면 딱 공장 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로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합치면 막 10기 정도 팹 얘기가 나오고 그럼 하나에 한 30조 원만 된다고 해도 공장만 하더라도 벌써 수백조 원이 되는 거고 인프라라든지 이제 협력 업체들 이런 것까지 들어오면은 1,000조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몇백조 원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규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한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는 호남이 처음에 거론됐던 것도 그렇고요. 후공정 위주로 거론이 됐었는데 갑자기 팹 전체 건설로 바뀐 것 같아요. 일단 후공정, 전공정, 팹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면 제일 먼저 익숙한 거는 TV에도 많이 나와서 둥그런 실리콘 웨이퍼. 둥그런 거. 웨이퍼. 웨이퍼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반도체 제조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보통 한 옛날에는 한 270 스텝 정도인데 지금은 더 늘어난 300 스텝이 넘을 것 같은데 꽤 정도의 공정을 거치면 이제 칩이 완성이 되죠. 둥그런 웨이퍼 안에.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실제로 팔 때는 네모난 칩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잘라야 돼요. 그걸 다이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레이저 커팅을 하는데 그 자르기 전까지가 전공정. 자르고 나서를 후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르고 나면 이미 칩은 다 완성된 거고요. 패키지를 말하는 겁니다. 테스트하고 패키지하는 거를 후공정. 그래서 우리 또 전공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기술과 그다음에 팹 제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굳이 따지자면 전공정이 더 중요하다. 전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훨씬 메인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후공정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패키지의 절반 정도는 외주를 줘요. 절반 정도는 인하우스로 진행을 하고 그건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OSAT라고 패키지만 전문으로 하는 산업이 따로 있고요. 미국, 대만, 중국 세 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명함도 못 내밀지 못하고요. 최근에 뭐 말레이시아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던데. 말레이시아에 그 공장들을 짓고 있다라는 것들인데 말레이시아에 사실은 최근에 뭐 인텔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들이 패키징 공장들을 많이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국가적으로 반도체를 본인들의 아주 중요한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모여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잖아요. 인프라, 물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용수나 전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쪽에 일단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몰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인도, 베트남, 중국 쪽에도 패키지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그쪽이 강자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대만, 뭐 미국, 한국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전 공정은 대부분 자국 내에 많이 짓습니다. 아, 그거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중국에 거니까. 옛날에 많이 지었지만 중국에는 장비 반입이 많이 제한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일단 전공정 쪽은 새로 짓는 공장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전공정은 미국, 일본, 대만의 자국 내에 짓고 있고 패키지만 네. 여전히 중국에도 짓습니다. 마이크론도 최근에 네. 중국에다 짓기 시작했거든요. 어. 그래서 중국, 일본 뭐 이런 곳에 그다음에 동남아에 많이 씁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70%는 동남아 쪽에 신규 플랜들이 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었을 때 패키지는 사실은 기존 전공정 클러스터랑 좀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네요. 어차피 외국도 네.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공정을 외국에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후공정을 세운다랑 전공정까지 해서 팹을 세운다. 이거는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투자라든지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네요. 전혀 차원이 다르다 보시면 네. 되고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전력, 인력, 뭐 용수 같은 규모도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언론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용수나 전력 충분하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러면 용수와 전력이 있으면 아무데나 공장을 짓는 게 맞느냐가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가능한 것인가 조금씩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 예전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얘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봤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먼저 호남이 왜 호남이냐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수 문제 없다, 전력도 문제 없다.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진짜입니까? 그거는 사실은 얼마만의 규모로 얼마만큼 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주 네네. 작은 규모면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1,000조 원 가능할까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뭐 기존에 언론에도 보니까 이전에 과거의 용역 결과로 문제 없다고 했을 때는 패키지 공장만을 염두에 둔 계산이었다라는 그때는 후공정만이었고 후공정만. 근데 전공정하고 후공정 말씀드렸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전력이라든지 용수 사용이. 그래서 전공정을 클러스터 상태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공장 하나 딱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규모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진다. 그래서 과연 용수와 전력이 되느냐.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된다고 치면 그럼 거기다 공장을 지어야 되느냐 반도체 기업들이.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할 때 애초에 정부나 언론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면 광주가 후보지에 있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최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에 누구랑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본사가 강남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수원으로 옮겨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원으로 옮겨가면은 핵심 인력들이 다 빠질 것 같아서 못 옮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력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삼성을 잡으면 서초 사옥이 있고 또 본사는 공식적으로는 용인 수원 쪽에 있죠. 용인에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큰 규모의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에. 주로 전략이나 마케팅 쪽은 다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도 보면 제가 반도체에 있을 때도 서울로 좀 서울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엔지니어 출신들이 공정을 하다가 마케팅 쪽으로 많이 이전했어요. 그쪽에 있고 싶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역에 따른 선호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용인, 수원, 평택만 하더라도 이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같은 게 지역이 돼 있고 특히 수원, 뭐 동탄 이런 데는 이미 신도시로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광주는 사실은 도청 소재지가 있고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이제 메가시티랑 비교를 해보면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정말 초라할 정도의 규모거든요.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에 사실은 정부가 이제 세종에 청사를 지을 때 처음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거긴 하죠. 그래서 아마도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많은 여직원들은 어차피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광주나 호남 지역에도 고등학교들은 있을 테니까 그 인력들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지만 엔지니어, 고급 연구원들, 석박사는 사실상 애초에 공장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연구소를 걷다 짓다는 얘기는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대졸 사원들이 남직원이 좀 조장급 이상, 반장급은 필요할 텐데 아마 지역 대학 출신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인력은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거기 고급 인력이 없다는 얘기는
R&D와 핵심은 다 여전히 본사에 있겠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생산 라인과 R&D가 완전 너무 절연이 떨어진다. 되는 거예요. 예.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네. 결국 공장을 중국에 짓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완전 절연이 되는 거죠. 연계성이 네네. 전혀 없어요. 네. 같은 한국에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화상에 의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우려되는 포인트고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절연될 거면 굳이 한국에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 거죠. 인건비도 훨씬 저렴할 인건비도 것이고. 훨씬 싸고 예. 정배 지원도 파격적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비용 코스트 측면에서 유리함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고객도 가까이 있고 네. 그런 면에 봤을 때 아마도 국내 호남 지역은 애초에 선택지 후보 중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온 거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우려 포인트인 거고. 뭐 정부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라는 게 원래죠. 예. 뭐 울며 겨자 먹기라기보다는 뭐 하여간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실은 정부나 정치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목적이 크잖아요. 예. 그것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도 또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특히 정치권에서조차도 네. 그 두 개를 묶어서 하려는 거는 조금 아닌 거 아닐까. 따로따로 추진을 하되 우연히 공통분모가 있으면 베스트이긴 하지만 네. 그 두 개를 처음부터 묶어서 가기 위해서 반도체 영역 호남을 지어야 됐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문제 살펴봤고요. 그 앞에 인프라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박사님께서는 인프라, 용수나 발전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다른 팹과 팹 사이의 연계, R&D 조직과 팹 사이의 연계.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반도체 공장을 7, 8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소에 있었지만 양산 이관까지도 했었고 양산 팹에 파견근무도 했었고 연구 개발이 속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반도체에서. 네. 결국에는 메모리는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겠지만 비메모리랑 달라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결국에는 돈과 시간 싸움인데 시간 싸움이라는 거는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거고 그다음에 양산으로 이관했을 때 초기에 수율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 가지고 여기서 승자 결정되는 건데 그러려면 거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양산 이관을 할 때 사실은 파견을 10개월 동안 나갔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개발 기간 단축 시간이 위해서 원래 한 75개월이 걸려요. 실리콘 웨퍼가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칩이 나올 때까지. 그걸 연구원들이 새벽에 교대 3교대 2교대를 하면서 밤 2시에 페이퍼를 갖고 뛰어다녔어요. 그럼 결국엔 연구소에서 빼면서 왔다 갔다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38일 만에 끝냈어요. 그러면 절반으로 단축되는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KTX를 보낸다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갈 때 올 때 하루씩. 그럼 연구소를 해가지고 내려보내면 다 그럼 연구소를 독립된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또 그런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연구소의 연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요한 팹들은 다 본사 근처에 자기 나라에다 짓는 거예요. 어느 반도체 회사나. 패키지는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독립된 개념이에요. 칩을 다 만들고 나서고 어차피 절반은 외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호남지나 패키지 공장을 짓는다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본에서 거기서 패키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전공정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전공정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공정 하면은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그 두 회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어떤 소부장들, 협력업체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도 다 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보면은 수원이나 이천 쪽에 보면은 본사는 대부분 천안 쪽에 많이 있긴 하지만 다 사무소들이 있어요. 상주 인력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장비에 트러블이 생긴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가서 해주니까. 즉시로 팹에 투입됩니다. 1시간 이내에. 그래서 상주 인원이 항상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같은 미국 기업들도 본사는 천안 쪽에 있지만 사실은 이천과 수원 반도체 고객사 옆에 그냥 상주 인원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 같은 거죠. 광주에까지 그 오피스를 운영할까? 외국 장비 업체들과 소자의 업체들이.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구나.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방에 흐트를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공장 있는 오피스들을.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점으로 한번 대화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용인도 잘 끝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2028년 이후에는 약간 다운 사이클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사님도 계속 언급을 해주시다시피 지금은 수요 문제도 있지만 공급을 통제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공급을 와장창 늘리는 게 괜찮냐라는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미 최근의 데이터를 다시 지난번에 출연한 예. 이후로 최근 데이터를 다시 업데이트했을 때 이미 공급 과잉으로 전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벌써요? 상반기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2028년 이 다운 사이클도 아니고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거네요. 올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올해 안에 다운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3분기 조금 지연되면 4분기 정도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미 지어놓은 공장도 이미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지금 가동률이 낮은 상태인데 1, 2년 내에 완공하는 공장들이 많아요. 이미. 그리고 용 클러스터에서 10년에 걸쳐서 계속 새로운 공장이 나오죠. 그리고 중국은 한국의 2배의 공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공급 과잉은 무조건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공급 과잉 시작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과거 한 10여 년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는 속도는 오히려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늦추든지 네. 규모를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앞서 약간 언급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이거는 지금 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현실인 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말씀드린 인프라 문제 가장 큰 게 용수 문제였을 거예요. 전력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이 문제들은 사실 전력 문제는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용수 문제는 지역 주민하고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상수원 인근이기도 하고 용수를 끌어오는데 그 용수를 그 근처에 다 농경지거든요. 또 물도 좀 써야지 반도체가. 용수를 이미 쓰고 있어요. 농업 쪽에서. 근데 그거를 그쪽으로 가져가 버리면 본인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네. 전력 문제는 고전압이 들어가야 돼요. 건강 문제, 환경 문제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대가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첫 사업을 뜨는데 5년이 지연됐어요. 용인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이게 광주에는 없을까요? 광주에도 분명히 환경 문제가 있을 거고 지역 주민과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용수와 전력 문제 거기에 더해서 계속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거리상 물리적인 거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허와시를 나눠봤으니까 오후 2시에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